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사고가 잦아지다 보면 무감각해지고 별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행정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울 소방재난본부의 지령망 일부 시스템에서 한때 장애가 발생했는데요. 소방차의 길 안내를 도와주는 망에서 문제가 발생해 사고 출동 상황에서 1시간 넘게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 지령망은 소방서별로 당장 출동 가능한 대원과 대기 차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데요. 만약 이 상황에서 큰 화재라도 발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방차의 출동이 늦어지면서 사고 피해가 더 커지지는 않았을까요? 더 이상 불안감을 키우는 사태는 없어야겠습니다. 11월 27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교육까지 올인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당신에게 유니세프 후원이란?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전 세계 어린이의 미래를 위한 적금? 혼자 하다가 이젠 애들도 함께하는 것. 당신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어린이 세상. 유니세프가 함께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쌍용 자동차의 새 이름 KG 모빌리티에서 특별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소개합니다. 특별 차량 한정 일시불 구입 시 사륜 무상 장착 포함 최대 350만 원 지원. 하나 더. 선수금 없는 무이자 및 최대 72개월 할부까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1월 한정.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이희경의 질문. 재테크는 다들 열심히 한다. 그럼 연말정산 세테크는? 하나 연금닥터를 만나면 연말정산이 쉬워진다. 나에게 맞춘 퇴직연금 정밀진단부터 빈틈없는 밀착관리까지.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 연금닥터.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대국민 감사제. 전 품목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청소기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1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 정리해보는 시간,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봉화의 한 농협조합장과 관련해서 성추행 의혹에 이어서 이번에는 갑질 논란까지 나왔죠. 잠시 후 봉화조합장 성추행 의혹 공동대책위원회 최민주 위원장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습니다. 자,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얘기를 좀 해보죠. 지난 9월부터 불과 얼마 전까지 잡음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좀 어느 정도 갈등이 일단락된 그런 모양새인데요. 그간의 과정을 좀 되짚어 보면서 또 최종적으로 결정이나 두 개 물류단지 그 성패를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갈등이 적지 않았는데 그동안의 그 과정을 좀 정리를 먼저 해주시죠.
네, 갈등이 불거진 거는 이제 지난 8월 말이나 9월 초쯤인데요. 네. 그 화물 터미널을 어디에 두느냐를 두고 대구시, 경상북도, 군위군, 우성군 등 4개 지자체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네. 쟁점은 의성에 조성되는 항공 물류 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화물 터미널이 의성에 들어서야 한다는 게 의성군의 입장이었던 반면에 당시 이제 국토부와 국방부 등은 군 작전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면서 화물 터미널이 군위에 들어서야 한다 뭐 이렇게 맞섰었거든요. 네.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항 건설이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뭐 부정적인 전망도 나왔었고 또 제2의 후보지와 같은 대안이 검토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의성 주민들은 대구시청에서 대규모 집회 등을 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복수의 화물 터미널을 짓겠다. 의성군이 네네. 각각 하나씩 짓겠다. 이렇게 좀 봉합이 된 그런 모습인데, 지금 방금 군 작전권 문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대구 경북 신공항이 어차피 이제 군공항을 이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국방부의 목소리가 가장 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군 작전권이라는 게 뭐 세부적으로 저도 이제 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아닌데 군 작전권 문제 또 이제 보안이라든가 보안 검색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들은 또 제가 뒤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 화물 터미널을 의성에 두느냐 군위에 두느냐 이걸 갖고 싸웠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 물류 단지가 이제 의성 쪽에 있으니까 화물 터미널 의성에 두는 게 맞다. 이게 이제 의성 쪽 주장이고 아니다 그런 내용 합의문에 없었다. 그래서 화물 터미널 군위에 두겠다. 이게 또 이제 대구 쪽 주장이었는데 이거 갖고 싸웠는 줄 알았는데 군 작전권 이 얘기가 오늘 처음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조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렸던 거고. 이따가 또 나온다고요? 군 작전권 얘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복수 터미널 두는 걸로 이제 최종 확정된 이런 상태. 자,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또 어떤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했을까요? 그 갈등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거는 복수 화물 터미널을 지으면 두 곳의 화물 터미널의 역할이 각각 다르다. 이 부분이 큰 역할을 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공항을 확장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두 곳의 화물 터미널을 두 개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뭐 공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이제 비춰지기도 하고요. 또 이 같은 부분들은 지역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도 뭐 적극적인 비용 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복수 화물 터미널 건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복수 화물 터미널을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이 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지 않아도 가능했다라는 점도 복수 화물 터미널 건립이 가능하게 된 배경으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두 개의 화물 터미널 역할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지역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이것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복수 화물 터미널 건립은 이제 이철우 경북지사가 화물 터미널 건립 문제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뭐 발언이 계속될 때 제시를 한 건데 여객 터미널에 인접해 있는 대구시 군위군 쪽의 화물 터미널 입지에는 여객기 하부에 실어서 이제 수송하는 벨리카고용 화물 터미널을 만들고 또 의성의 항공 물류 단지와 인접한 입지에는 첨단 제품이나 콜드체인 등을 취급할 수 있는 화물 전용기용 화물 터미널을 조성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이철우 지사가 제안을 했었고 대구시나 국토부 그리고 국방부에서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뤄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위 쪽에는 벨리카고용 화물 터미널, 의성 쪽에는 화물 전용기용 화물 터미널. 네.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여행을 하실 때 캐리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들고 갈 때 탑승 수속 전에 이거는 이제 뭐 캐리어 같은 것들은 이제 수화물로 보내잖아요. 네. 수화물. 이런 수화물들을 이제 그 뭐 수용을 하는 곳을 이제 군위에 건립되는 벨리카고 터미널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항공 수송이 요하는 물품들 이제 의성에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의성에 건립되는 화물 터미널에 수용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객기용 화물은 이제 군위에 그리고 화물기용 화물은 의성에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복수 화물 터미널 자체가
하는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군의 쪽에는 우리 해외여행 갈 때 그 짐 붙이잖아요. 수화물 붙이는 예. 거 벨트에다 이렇게 붙이. 예. 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실어 나르는 거. 그거는 군의 쪽에 두고. 그러니까 또 그 왜 수출 물품들 있잖아요. 그 각종 예. 화물기용, 화물용, 네. 그 화물 터미널은 의성 쪽에 오고. 예, 의성에 두고. 얼핏 말씀 들어보면 의성 쪽에 좀 나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뭐 어쨌든 판단이 좀 안 이번- 가는데. 예, 이번 과정에서 의성에는 어차피 그 물류단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의성은 이제 이 또 통합신공항 같은 경우는 대구 영북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중남부권에 이제 물류공항을 표방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복수화물 터미널이 들어가고 또 의성에 하물기용 전용 터미널이 들어서게 된다라면 의성에는 네. 충분한 이득이 당연히 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얼핏 이렇게 생각해봐도 우리 지역에서 뭐 수출하는 것들, 뭐 농산물들, 그렇죠. 농산물도 이라든지 어차피 가능하죠. 저쪽 뭐 구미 쪽 그쪽에 또 전자 네. 단지들이 많으니까 이쪽에 또 수출용 화물들 네네. 이런 거 다 이제 의성 쪽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안동에는 이제 백신이라던가 그다음에 백신도 구미에는 있고. 안동에 이제 백신 그리고 구미에는 반도체와 같은 이제 첨단 제품 등을 취급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의 신선 농산물들도 좀 항공을 통해서 뭐 물류 이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근데 뭐 이미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공항업계의 세계적인 추세도 여객 터미널이나 하물 터미널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군위에 들어서는 거는 여객기 전용 화물 터미널이고 또 이제 국토 중남부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TK신공항은 물류 중심 공항을 표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TK신공항이 제시하는 방향하고 터미널이 한 개만 있는 건 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그랬을 때 뭐 물론 이제 수요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들 아직도 뭐 여러 가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뭐 타당성 용역 과정 중에서 또 복수 화물 터미널 문제가 처음에 불거졌고 그랬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수용을 하기로 했다라는 걸 고려를 하면 뭐 TK신공항 같은 경우는 막 지어놓고 보는 공항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 않아도 이 얘기가 좀 있었어요. 과연 이 대구 영북 신공항에 이렇게 화물 터미널 2개나 뒀는데 수요가 그만큼 따를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 갖는 분들도 좀 있었는데. 네. 이건 뭐 큰 문제 없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직 뭐 공항 수요에 대해서는 뭐 짓기 전에는 당연히 부정적인 전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이제 안동 뭐 국가 산단도 들어가고 이제 구미의 뭐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방산 등을 이제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들도 추진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공항이 개항하는 시점인 2030년까지를 좀 멀리 내다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물류 수요들은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뭐 그렇게만 되면 상당히 다행이고요. 어쨌든 자 군위 쪽에는 여객기 그 화물을 나르고 의성 쪽에는 화물기 전용 그 화물 터미널이 들어선다는 거. 자 비용적인 측면도 좀 보죠. 아까 뭐 큰 비용이 안 들 거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추가적 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뭐 어쨌든 더 많은 비용 들 것이고 지역에 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사실 적지 않겠습니다. 그 이제 이번에 들어서게 되는 게 의성 쪽의 화물기 전용 화물 터미널은 이제 뭐 계류장 터미널, 주차장 정도 하고 또 유도로나 화물터미널 진입로 등도 이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추산되는 사업비가 한 2,600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2,600억? 예. 네, 그런데 이 부분들은 기존에 계획하고 있었던 민간공항 조성 사업비가 한 2조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 내에서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예. 그리고 또 의성에 조성하는 화물터미널의 경우에는 부지를 또 개발해 둘 경우에는 앞으로 뭐 항공사라든가 물류사라든가 전자상거래 업체라든가 이런 민간 업체들이 들어설 수 있어서 뭐 투자 유치의 기능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례로 미국에 이제 멤피스 공항이 있는데 이곳이 이제 글로벌 특송업체인 페덱스의 슈퍼허브거든요. 예. 그래서 주변 물류단지에만 22개국에서 한 13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입지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군요. 네. 예. 그 화물기 전용 터미널 건립을 통해서 뭐
물론 지금은 이제 투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겠지만 향후 측면에 장기적 측면에서 고려를 했을 때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라든가 또 글로벌 기업의 입주라든가 그를 통한 뭐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멤피스 공항 정도만 되면은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군요. 그러니까 대구 영국 신공항도 네,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네, 최상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의성 쪽에 네. 이제 부지 개발만 이렇게 닦아 놓으면 여기 이제 자발적으로 물류가 이제 활성화되면 기업들도 들어올 것이다. 여기 알아서 네네. 터잡고. 예. 자, 그리고 아까 그 군 작전권 문제 때문에 이 사달이 났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의성에는 군사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뭐 군 보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제기가 됐었는데 네. 복수 화물 터미널이 들어선다 해도 이 문제는 그대로일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민간 화물기라든가 관계 직원 등이 이제 의성의 경우에는 그 군공항 시설이 이제 들어서게 되거든요. 의성하고 군위하고 나눴을 때. 그래서 이제 의성에는 화물터미널, 군공항 주변에 화물터미널이 들어서게 되고 그런데 이제 뭐 민간 화물기나 뭐 또 관계 직원들, 항공사 직원들이 뭐 군공항 주변에 있는 화물터미널을 오가게 되면 보안상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공항시설의 경우에는 출입국 심사대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거든요. 그래서 항공기 전용 구역과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구역 이렇게 나뉘는데 이 항공기 전용 구역인 에어사이드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격리구역입니다. 그래서 화물터미널에서 항공기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들도 당연히 보안 통제를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다 이렇게 뭐 관계기관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설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뭐 보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그렇게만 된다면 다행이고요. 네. 예, 사실 화물터미널 갈등이 표출된 그 궁극적 문제가 의성에 들어설 물류단지 개발 계획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직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는 거죠. 물류단지 개발 계획. 그렇죠. 예. 그 뭐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원래는 올 초에 공개를 하기로 했었다가 또 뭐 하반기 또 그리고 뭐 아직도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데 뭐 당장 큰 이유는 이제 뭐 투기 가열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성 군민들 입장을 생각을 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대구에 편입된 군위와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상대적인 박탈감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의성 군민들에게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개발 계획, 그러니까 의성에 조성될 공항 신도시나 물류단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도 이번에 이제 문제가 불거진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한때 이제 공항 유치를 철회하겠다, 뭐 이런 강경 입장까지도 내세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경상북도가 어느 정도는 물론 투기를 뭐 막아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개발 계획을 공개하는 게 앞으로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대신에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의성 공항 신도시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시범 스마트 도시 추가 지정 건의와 같이 개발 계획은 계속해서 수립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공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또 이번 사례와 같은 난관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뭐 지역에서 더 많은 힘을 보태서 바로 빨리 세계적인 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구 경북 신공항 문제 다뤄봤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우리 양승진 기자 목소리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중고차 전문기업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15년 경력의 안동중고차 신대표가 운영하는 중고차 전문 매장으로 구매 후 6개월 또는 1만 킬로미터까지 70여 가지 부품 무료 교환 서비스 보증해드립니다. 안동중고차 유통단지 D동에 위치한
안동 중고차의 중심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안전한 거래를 원하시면 정식 허가업체로 문의 전화는 010-2253-2253.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010-2253-2253. 안동 중고차 신대표를 찾아주세요.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마침내 영주가 꿈꿔온 자이만의 프리미엄 라이프. 차별화된 혁신평면과 여유로운 중대형 아파트. 고품격 커뮤니티에서 누리는 스카이라운지 북카페까지. 영주가 꿈꿔온 자이, 눈부신 당신의 자리. 영주자이 시그니처. 11월 오픈 예정. 1833-6344 GS건설. 100세 시대 꿈은 모두 달라도 정답은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시험 없이 100% 서류 전형에 온라인 수업으로 부담 없이 경북에 산다면 1년간 100% 등록금 지원까지. 100세 시대 백점대학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네, 6시 26분 26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농협조합장의 막강한 권력 때문일까요? 각종 의혹과 논란이 자주 들립니다. 봉화군의 한 조합장은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최근에는 직원 갑질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봉화 조합장 성추행 공동대책위에 최민주 위원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민주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봉화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의 성추행 의혹 공동대책위를 맡고 계신데요. 자, 이 조합장이 최근에는 갑질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갑질을 부린 건가요? 네, 농협 직원을 상대로 부당 노동 갑질을 했는데요. 예. 조합장이 개인 밭이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는 이제 고추밭도 있고 사과밭도 있는데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뭐 약을 살포하고 출근하거나 또 근무 시간에도 직원들을 동원해서 관리를 했어요. 또 어떤 직원들은 평일이나 주말에 그러니까 조합장의 잡다한 심부름을 하고요. 또 조합장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이 저희는 오전약수탕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 거기서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 봄에는 장판을 또 새로 깔고 테이블 정리를 하고 겨울이면 이제 손님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장판을 걷고 테이블을 다시 정리하고 이런 일들을 연중으로 주기적으로 했어요. 예. 또 봄이 되면은 또 효수를 뭐 교체를 하거나 물을 먼 곳에서 끌어오는데 그런 일도 좀 시키고요. 예. 또 조합장이 개인으로 주최하는 행사들이 있어요. 그럴 행사 때 뭐 경제부 직원 2명, 뭐 신용계 직원 2명들을 차출해 가지고 상차림 같은 것도 도와줬거든요. 예. 그리고 또 수확철에는 뭐 직원들이 뭐 수확해서 담은 사과 박스를 밭에다가 갖다 놓고 또 뭐 또 수확해 놓은 사과들을 다 이제 차로 싣고 뭐 퇴근 시간 이후에도 그 일이 다 안 됐으면 농협 운반차를 통해 가지고 그 농협으로 갖다 놓고 또 더군다나 일꾼들을 새벽에 태우고 태워다 주는 거는 당연히 했고요. 이게 지금 다 확인이 된 거죠? 네, 이 조합장도 다 인정하는 내용들입니까? 그렇죠. 감사에서 나와가지고 지적된 사안이 있는데 본인은 뭐 인정을 못한다고 지금 이의 신청을 해놓은 것도 있어요. 저기 뭐 직무 정지가 뭐 3개월 된 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뭐 저희가 이제 지역이 작다 보니까
뭐 이런 거를 관행처럼 그냥 보고 예. 그냥 지나치는 일들이 많죠. 목격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주변에 많죠. 뭐 목격한 사람, 직접 경험한 사람 등등 상당히 많이 있는 거군요. 실제로 많이 있고 네네. 현재 이 조합장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근데 감사 결과 이런 게 다 드러난 거고요. 네네. 그렇죠. 뭐 개인 농지 관리라든지 뭐 심부름, 식당 관리 등등 이런 걸 다 시켰다. 혹시 이런 걸 좀 예를 들어 뭐 일당이라고 해야 될까? 뭐 수고비 뭐 이런 것도 좀 주면서 일을 시켰답니까? 혹시 들은 얘기 있으세요? 네, 감사에서는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뭐 일당을 받았다고 하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무 시간에 농협 직원들이 아무리 일당을 줘도 직원이 근무 시간에 조합원을 위해서 농협에서 일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 시간에 일당을 주고 직원들한테 일당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변명 같아요. 그렇군요. 개인 밭이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고추밭, 사과밭이 있다고 했는데 이 밭 면적은 혹시 뭐 많이 큽니까? 아니면 소규모입니까? 대략? 뭐 사과밭 같은 경우에는 한 1000평? 1000평 정도. 1500평 뭐 요렇게 해서 좀 두 군데로 좀 나눠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고추밭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로도 있고 그냥 일반 또 사과 나무를 갱신하고 좀 작은 나무가 심어졌을 때는 그 사이에 고추를 좀 심어놨었거든요. 뭐 사과밭이 뭐 아까 1000평, 2000평 이렇게 된다고요? 네네. 그럼 절대 뭐 작은 면적은 아니군요. 뭐 그냥 그럼요. 취미로 이렇게 작게 뭐 하는 그런 면적이 절대 아닌. 네, 네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납득이 가지 않는 게 왜 직원들이 조합장 개인 밭에서 또 이렇게 개인 식당에서 일을 했던 걸까? 뭐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던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현 조합장이 지금 5선 조합장이에요. 예. 그리고 이런 지역이 면민이 저희 면민 같은 경우에 한 3,000명 정도 넘고 그중에 조합원은 한 1,200명 정도 되는 작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5선 정도를 했다 그러면 벌써 16년째거든요. 올해가. 그러다 보니까 농협 직원들은 그 인사권을 쥐고 있는 조합장의 지시를 거부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또 실제로 또 눈밖에 난 직원들은 다른 지점으로 이동도 됐고요. 이런 또 수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비민주적인 관계들이 오랫동안 이어다 보니까 이거가 크고 작은 부당한 지시들이 그러니까 관행처럼 이어진 것 같아요. 16년째 지금 한 지역의 조합장이다. 네네. 그러니까 어른들이 예를 들면 이래요. 어른들 생각도 이런 일을 한 거를 많이 목격하고 봤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그런데 어른들의 생각은 이러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늘 오래전부터 이거를 보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16년째 한 지역의 이제 조합장 일하면서 혹시 이런 갑질 행위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행위를 한 거는 대략 언제부터 이렇게 했다고 나옵니까? 저는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귀농한 지 한 13년째 됐거든요. 그러니까 13년 전부터 그 조합장이 지금까지 조합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 것만 해도 13년 전부터니까 13년 전부터니까 꽤 오래된 일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조합장에게 이제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는데, 자, 글쎄요, 이게 뭐 가벼운 징계인지 무거운 징계인지 이게 좀 판단이 잘 안 가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징계. 저는 이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농협중앙회에서 직장 괴롭힘 금지법이 생긴 지 한 5년이 넘었는데 매년 갑질 사건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 이제 조합감사위원이라는 조감이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조직들이 지역 조합장의 일탈행위를 감시하고 또 제재도 해야 되고 징계를 해야 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추행 의혹 관련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갑질 행위에 대해서만 직무정지를 내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 식구 감싸기인 솜방망이 쳐버린 것 같아요. 당연히 직위해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감사위원회라고 있는데 조감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성추행 의혹은 뭐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 이게 법에
뭐 법하고 이제 판단이 예. 가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조가미 자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징계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징계를 하기 전에 여성 조합원이 당한 일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일단 뭐 징계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조사는 좀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까지 그 부분에 아직 대해서만 아니고. 이제 그 부분에서만 직무 정지를 내린 거죠. 직무 3개월. 정지를 내렸고. 이거는 갑질 행위 같은 경우는 추후에 또 재판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기소가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저희가 고발장을 이제 영주 고용 노동부에 저희가 이제 고발장을 내렸는데요. 네. 아마 이제 뭐 직원이나 또 다른 직원들이 이제 용기를 내서 뭐 진정이나 또 할 수도 있겠죠. 저희가 일단은 고발장을 낸 상태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성추행 의혹도 좀 여쭤보겠는데 처음에 언제 어떻게 해서 이 성추행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까? 저희가 인지한 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나왔어요. 올 3월 달쯤에 나왔는데 이게 한 21년 7월 말경에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여성 조합원, 피해자의 여성 조합원한테 모욕을 하면서 피해자한테 강제로 좀 이제 표현하기 좀 죄송한데 머리채를 잡고 뭐 입을 벌린 채로 술을 먹였답니다. 강제로 입을 벌려서 술을 먹였다고요? 그러니까 머리채를 잡고 뒤로 제쳤으니까 입이 강제로 벌려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 상태로 술을 강제로 먹였다고 하니까 사실은 참 그 모멸감은 같은 여자로서 정말 상상도 못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피해자의 말에 빌어 말하며 죽을 것 같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순간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여러 사람이 보이는 데서 뭐 모독적인 명예훼손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한 피해자는 그러니까 조합장의 막강한 권력 때문에 오히려 동네에서 놀림감이 되고 또 왕따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해자를 괴롭혀왔지만 가장 명백한 거는 여성 조합원한테 수십 년간 성추행도 하고 명예훼손으로 괴롭혀왔다는 거죠. 성추행과 명예훼손까지. 혹시 이 피해 조합원이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되죠? 제가 알기로는 60대 초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좀 적지 않은 그런 나이. 그러니까 이게 벌써 좀 오래된 일인데 이분이 계속 마음속으로 가지고만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 조합장이 주장하는 게 이거 사실 무근이다. 고소를 한 여성이 지난 조합장 선거 때 이제 그 상대편 낙선자를 돕다가 안 되니까 이제 이거를 티를 잡으려는 거다. 성추행 사실 없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다면서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죠. 당사자인 피해자 여성 조합원은 여기 지역이 굉장히 작잖아요. 이런 작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했어요. 더군다나 아들하고 며느리, 딸, 사위, 손주까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큰아들은 조합장과 같은 농협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 피해자의 아들이 농협에서 일해요? 조합장하고 같이?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걸려서 지금까지 신고도 못 한 채 살아오다가 이번에 당선됐으니까 조합장이 또다시 부적절한 행동이 또 반복될까 봐 두려워서 용기를 낸 것 같아요. 아들 때문에 또 속으로만 끙끙 앓았을 가능성이 또 그렇죠. 많이 그리고 있겠군요. 또 이런 지역에서 여성 혼자 장사를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조합장이 오래된 권력을 가진 조합장이 그랬을 때 이게 누구나 쉽사리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참. 뭐 영화 한 장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가슴이 좀 아픈데요. 근데 저도 좀 마음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다들 그래요. 왜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저 입장이었어도 더 오랜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 같아도 어쩌면 그런 시대에서 나 성추행 당했어요, 성폭행 당했어요. 어느 누가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피해자에게
피해자 다움을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이게 다 이제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실제로 조합장 권한이 그렇게 막강합니까? 그렇죠. 현행법은 지역농협의 임원 중 상임 조합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임기에는 2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2차례만. 예. 네. 그런데 비상임 조합장에 대한 임기 제한은 없어요. 그리고 장기 재임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지역 농협에서는 비상임 조합장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도입한 취지는 조합장한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뭐 지역 농협의 경영을 전문 경영인한테 맡겨서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 건데 실상은 비상임 조합장이 장기 재임을 통해서 오히려 그 권한이 굉장히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인사권 그리고 갑질행위, 친인척 채용 비리 뭐 이런 폐단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요. 아, 그렇네요. 예, 이거 좀 뜯어고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제도를.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사건 어떻게 해결되길 바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합장의 최고 덕목은 도덕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대책위는 조합장의 성추행 의혹하고 뭐 갑질 행위 사건이 진실이 밝혀지고 이에 응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조합원의 권리를 위해서 용기 내어서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도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예. 자, 지금까지 봉화조합장 성추행 공동대책위의 최민주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 만나보는 시간이죠.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 제가 좀 미뤄뒀던 주제인데 수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능, 예. 네, 한 보름 전에 끝났는데 그 여진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잘 기억하다시피 이제 6월 달에 대통령께서 이 킬러 문항 얘기를 꺼내면서 수능이 앞으로 뭐 출렁일 거다 또는 뭐 기조가 바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끝나고 보니까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와서 오늘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수능은 좀 쉬워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네. 뭐 역대 거의 뭐 최고 난이도라면서요 이번 수능이. 지금까지 나온 그 수능 중에서 가장 난도가 높은 그런 거라고 지금 해서 지금 아마 만점자가 없을 거라는 예상이에요. 그 정도예요? 네. 매년 만점자가 나오긴 나왔었죠. 적게는 대여섯 명, 많게는 10몇 명씩 이렇게 나왔었죠. 그런데 올해 수능은 한 명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있다. 그건 이제 입시계에서 하는 전망이에요. 그렇군요. 예. 자, 우리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뭐 학원 카르텔 때려잡겠다라고 하고 뭐 킬러 문항 없애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분명히. 근데 결과는 이렇게 되면 정반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수능 결과가 이제 이제 치르고 나서 한 달 뒤에 나오니까 그거 보고 지금 이제 학생들의 동향을 봐야 되겠는데. 역대급으로 이렇게 지금 어려운 수능이 돼 버렸으니까 이 킬러 문항을 없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렇죠.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좀 쉬워져야지 학생들도 이제 수능을 봐서 자기 실력을 가늠하고 그랬는데 시험이 어려워진다는 거는 학생들이 이제 이제 포기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고 이 시험을 위해서 또 이제 그래도 결국은 내가 이 시험이 어렵건 쉽건 간에 상대적인 우위를 점해야 되는 게 이 시험의 이제 속성이고 상대 평가를 통해서 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냐 없냐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두고 봐야 되겠는데 근데 애당초 대통령께서 이 킬러 문항을 얘기했을 때 목표는
사교육을 좀 줄이겠다는 거고 국민 맞습니다. 생활을 그로 인해서 좀 더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는 거였는데 예. 역대급 불수능이 되면서 앞으로 지금 학생들이 학원을 더 많이 찾을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게 좀 비극이 아닌가 싶어요. 예. 오히려 이 반대 이 역효과가 난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사교육 줄이자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네. 대통령이 그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사교육 시장에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 네. 아, 이게 참. 그래서 예. 최근 며칠 전에 아주 재밌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예.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가구당 월 지출액 그 중에서 교육비로 얼마나 쓰는지, 사교육비로 얼마나 쓰는지 예.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근데 예. 지금 우리나라 가구당 월 평균이 280만 원 정도 한대요. 전체 지출이. 소비 지출의 평균. 평균 네네. 280만 원. 그 중에서 평균 교육비 지출이 25만 원이랍니다. 교육비만 25만 원대. 한 10% 좀 그러면 안 이제 되네요. 결국은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100원 벌어서 10원을 교육비로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00원 지출한 것 중에 10원을 교육비로 지출하는 건데 예. 지금 이런 추세가 10분기, 11분기 전부터 그 분기마다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거예요. 이 교육비 지출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대통령께서 6월에 얘기했으니까 3분기, 4분기 동안 계속해서 증가했다는 얘기죠. 예. 그것도 평균 11%로. 네. 이렇게 됐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학부형들이 불안하고 수험생들이 대통령 얘기하고 다르게 시험이 어렵게 나왔으니까 내년 지금 고3 되는 학생들이나 재수할 학생들은 더 어려워질 텐데 이 사교육에 더 의존하지 않을까 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예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교육비 이제 더 들 것 같은 이것도 참 문제고 일단은 정부 당국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럼 사교육 시장 내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뜨거워지는 겁니까? 그럼? 이번에 수능이 끝나자마자 입시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한 걸 이렇게 보면은 국어 시험 시간에는 학생들이 오락가락 하느라고 지금 시간을 다 뺏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어려운 지문을 내지 말라고 하니까 지문은 어렵게 안 냈는데 이 오지선다형의 이 선지들을 아주 헷갈리게 낸 거예요. 이른바 1번, 이제 2번, 입시 3번. 전문가들이 쓰는 말로는 매력적인 오답이라는 걸.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가지고. 매력적인 오답이. 참.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혼을 빼놨는데 이제 수학 시간이 되니까 예를 들면 수학 22번 문항 같이 이제 이게 킬러냐 아니냐로 이제 한동안 며칠 동안 뜨거웠었는데 맞습니다. 이거의 정답률은 지금 1.5%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거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오지선다잖아요. 어차피 다섯 개 중에 하나. 그럼 보통 이제 20% 확률이 있고 그 100번 양보해서 아무리 좀 어렵게 낸들 10%는 나올 것 같거든요. 정답률이. 그렇죠. 왜냐면 객관식이니까. 주관식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1.5%가 나올 수가 있죠? 정답률이. 이게 왜냐면은 잘하는 학생은 이걸 풀다가 못한 거고 중간층에 있는 학생은 왔다 갔다 헷갈리다가 안 된 거고 이게 지금 실력이 좀 낮은 하층 그러니까 등급이 낮은 학생들은 찍는데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1.5%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확률적으로 1.5% 정답률이 나올 수가 있나?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 뉴스를 보면서. 이런 문항들은 교육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한 만큼 맞춰야 되고, 그렇죠. 그 못하는 애들은 공부 안 했으니까 못 맞추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잘하건 못하건 다 틀렸고 운도 안 따라주고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제 항의가 나올 뻔한데 이게 지금 불행하게도 입시 학원에 가면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사교육비는 더 늘어날 것이다 내년에. 벌써부터 대치동 이런데 북새통을 이룬다면서요? 들리는 기사들을 보면 저도 전원을 좀 들으면은 그 입시
위해서 이제 내년에 재수할 학생들 예. 뭐 사이트를 개설하면은 몇 분 만에 다 이게 지금 10,000원이 차가지고 이제 뭐 다른 데로 알아봐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제 추측은 내년도 사교육비 지출은 아마 역대 최고치를 또 찍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과 몇 달 전에 왜 스타 강사들 있잖아요. 왜 유명한 그 사람들 네. 돈 너무 많이 번다고 뭐 세무조사하고 어쩌고 했잖아요. 네. 내년에 돈 더 잘 벌겠는데 이렇게 되면. 그 드러나지 않는 고수들은 거기에 잡히지도 않겠죠. 그렇겠네요. 예. 자, 오늘의 결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사교육 카르텔을 잡겠다는 취지로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너무 조급하게 이루어지고 졸속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그 취지에 어울리는 그런 문항들을 개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뭐 얘기했던 킬러 문항은 없어졌을지 모르지만은 그에 못지않은 또 다른 지금 불수능으로 학생들은 또 학부형들은 아주 이제 혼란한 상황에 빠질 것 같은데 이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공교육이 붕괴되고 사교육이 창궐 했는지 이걸 좀 이제는 교육의 차원을 넘고 삶의 문제로 확대시켜서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 수능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좀 제가 나름대로 좀 제안을 해보면 뭐 많은 사람들도 얘기하지만 일단 수능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어야 되고 예. 더 나아가서 자격조사로 전환돼야 됩니다.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좀 그러면 평가 요소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능력을 키운 그 성적으로 대학에 갈 수 있어야 되고 대학은 잘하는 학생 뽑기보다는 이제 자기들이 어떤 분야에서든 특기와 적성을 갖춘 학생들을 키운다는 생각으로 가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제가 지금 몇 차례 지금 다른 데서도 언급하는데 사실 최근에 EBS에서 세계의 교육이라는 시리즈를 냈는데요. 예. 거기 한 10개 나라들 이게 사례들 쫙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교육. 예. 그래서 학생들을 개성을 존중하고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으로 지금 끊임없이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예를 들면은 예전엔 100만 명이 학교를 다니는 시절에서 이제 30만 명으로 줄어드는 시절이 곧 닥쳐오니까 이 30만 명이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시스템이 빨리 개발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